치유농업시설의 환경관리 첫 번째, 치유농업시설 조성 제도를 이해하기. 유형별 제도 이해하기. 치유농업시설은 농업시설의 역할뿐만 아니라 치유 목적을 갖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장소, 시설, 치유농업 자원에 관련한 제도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장소. 치유농업시설이라는 것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된 시설을 치유농업시설이라고 한다. 이 시설이 필요한 장소의 기반이 되는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적절하게 실행을 옮겨야 하는데, 또한 농지법도 적용을 받아야 되고, 농지법에 의해서 시설 등의 설치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치유농업 시설할 때는 두 가지 법을 고려해야 된다. 첫 번째 국토계획법, 두 번째 농지법. 농지법 제1조에 보면 농지법의 목적은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농지법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농지법의 목적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 두 번째 농업 경쟁력 강화,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농지법이 만들어져 있다.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마디로 국토계획법이잖아. 국토계획법에 되어 있는 내용에 보면 첫 번째 용도지역, 두 번째 용도지구, 세 번째 용도구역, 지역, 지구, 구역, 구역에 대한 용어의 뜻이 있는데,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을 제한하고 있고, 토지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있다. 용도지역은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나눠져요. 용도지역은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로 나누어지고,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눠진다. 그 다음 용도지구. 용도지구라는 것은 그러한 용도지역 나눠진 것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거 제한해놨는 것의 제한을 강화하기나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왜? 그 지역의 용도지역의 기능을 정진시키고 경관이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도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된다. 용도지구에는 예를 들면 경관지구, 취락지구, 복합 용도지구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는 거지. 세 번째,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좀 전에 용도지역에서 나눴는 거에 대해서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제한을 또다시 강화하거나 완화해가지고, 이거의 목적은 뭐야?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확산되거나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토지 이용의 종합적인 조성 관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용도 구역은 예를 들면 개발 제한 구역이다,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지. 자, 한마디로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토지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거를 제한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왜 제한했어?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공공복리 증진하려고. 근데 용도 지구는 다시 그렇게 용도 지역 나눠놓는 거에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뭘 하려고? 그 용도 지역의 기능을 높이고 경관이나 안전을 도모하려고. 구역은 또 뭐야? 구역은 앞에 정해놨는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해놨는 용도 지역에 경관이나 안전이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용도 지구를 만들어 놨는데, 경관지구, 칠학지구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들이 또다시 무질서하게 확산이 된다든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을 종합적으로 조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도 구역을 또다시 만들어 놨다. 예를 들면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뭐 이런 식으로 용도 구역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지구는 기능을 높이고 경관 안전을 위해서, 구역은 무질서한 도시 확산,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용도 지역을 이해하자.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눠져 있다.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녹지지역이 도시지역 속에 녹지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은 다시 계획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눠지고,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은 농지법에 따른, 또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이런 것을 나눠놓는 거고. 자연환경보전지역, 네 번째,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이런 거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 그래서 도시지역은 뭐 그렇겠지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전부 다 건폐율이 20%로 확 조정해놨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가 있으니까 그것 모두 다 농업진흥지역이 가능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가능한 지역은 도시지역에서는 녹지지역이 가능하고, 관리지역은 다 가능하고, 농업진흥지역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다 농업진흥지역이 가능하다. 용도지역의 지정, 용도지역. 좀 전에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거에서 도시지역은 녹지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도시지역에서의 녹지지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놨고, 녹지지역은 다시 자연지역, 생산지역, 보전지역으로 나눠져 있다. 녹지지역은 건폐율 20%, 다 20%. 그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 안에 있는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 안에 있는 생산관리지역도 다 건폐율은 20%. 그리고 관리지역 안에 계획관리지역만 건폐율이 40%이다.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이것은 자연생산 보전으로 나눠지고, 자연과 생산과 보전지역으로 나눠지고,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고,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을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해서 농림지역은 선정을 못했지만 농업, 임업, 어업 생산에 관리를 해야 되는 지역이다. 여기 생산은 뭐야?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이야. 거기고 계획관리지역은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이고, 그래서 건폐율 40%까지 가는 거지. 도시지역은 다시 한 번 더 볼까?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은 녹지지역이잖아.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은 다시 자연생산 보전으로 나눠지는데 건폐율 20%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다. 두 번째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전은 자연환경 보전을 말하는 거고, 생산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말하는 거고, 계획관리지역은 제한적인 도시지역으로 편입할 예정이긴 한데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이 나눠져 있다. 건폐율은 40%인 곳이다. 계획관리지역, 나머지 녹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전부 다 이 건폐율은 20%다. 두 번째, 농지법. 농지법은 농지법 제2조에 보면 농지는 지역을, 장소를 치유농업시설 조성하는데 장소를 하려면 국토계획법과 농지법에 관련을 받아야 되고, 농지법은 어떤 거냐? 농지법에서 제2조에 농지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라고 한다. 농지는 전답, 과수원, 그리고 지목을 불문하고 재배지로 이용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라고 본다라는 거죠. 여기 법적 지목이라는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목의 종류를 분류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농, 공장용지 쭉쭉쭉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농지법에 관련하는 것은 지목이 뭐라? 전, 답, 과수원, 그리고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해당이 된다. 농지는. 그리고 농지법 제3조에 의해서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 된다. 그리고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되어야 하고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농지법 제2조 에서 계속 2항 치유농업시설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토지는 치유자원의 유형에 따라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다. 자, 농업진흥지역의 개념이 뭐냐?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나눠진다는 것은 지난번에 농림지역에서 국토 용도지역 중에서 농림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로 나눠진다고 했잖아. 근데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개념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국토계획 및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데, 어디를 제외한다고?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을 만들지 못해.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은 또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에서 구분을 해놨는데, 농림지역은 농지법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나눠져 있고, 농업진흥지역은 도시지역 내의 녹지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일반적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을 또 다시 농업진흥지역은 구역으로 다시 나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진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돼서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고, 현재 농업을 시행 중인 지역이고, 그것이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고, 그 외에도 이렇게 집단화돼서 농림지역에서 집단화되어 있는 그 외의 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이다. 농업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농업보호구역이라고 정해놨다. 법 제2조 농지법 제2조 이 농업인이라는 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고,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1000m² 이상의 농지를 갖고 경작하거나 재배하면서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03평 이상 농지에 1년에 90일 3당 이상 농사를 하고 있는 자. 두 번째, 농지에 330m², 100평 이상의 고정식 온실이나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해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자. 세 번째, 대가축 2개, 2두, 중가축 12,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혹은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에 120일 이상 추산업에 종사하는 자. 대가축 2개, 2두, 중가축 12,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꿀벌 10군.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하고 있는 사람. 축산업은 120일이고 4달. 농사는 3달. 90일 이상이니까.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이런 사람이 농업인이 된다. 시설. 치유농업 자원의 시설은 첫 번째, 국토계획법에 따른 시설 가능 범위.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 지역은 녹지지역에서는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관리지역에는 보전관리지역이 있고 생산관리지역이 있고 계획관리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건축물을 시설 가능한 곳은, 치유농업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은 녹지지역,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 중에서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중에서는 보전관리지역이 가능하다. 그리고 농촌융복합법에 의해 가지고 치유농업만 더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건 아까 전에 말했는 그런 곳만 가능한데, 생산관리지역에, 관리지역 중에 생산관리지역에 농촌융복합법에 의해 가지고 500m² 미만으로 2019년 3월 19일에 의해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 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라는 법이 통과가 된 거지. 그래서 농촌융복화법에 의해서 생산관리지역에도 지을 수 있다. 얼마만큼 사이즈가 500m 스퀘어 이하로. 200평은 안 되고 한 150평 정도 되나? 이내로만 지을 수 있다. 자, 농지법에 따른 시설 가능 범위, 농지법에서는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지 개량, 농업 생산 이런 것들만 할 수 있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당연히 농업 생산하고 농지 개량하고 그런 거를 할 수 있고 또 농작물 경작, 다년생 식물의 재배 뭐 등등등 농막도 포함되어 있어요.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거에 그런 걸 할 수 있고 또 대통령령에 의해서 가공 처리 시설 설치, 시험 연구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거가 농지, 산림, 축사, 의장,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홍보 시설도 가능하고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이 가능한데 그 부지의 총 면적은 1000m 스퀘어 미만이어야 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교육홍보시설, 판매하는 시설은 그 부지가 1000m 스퀘어 미만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하는 거 다 빼놓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을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 뭐냐? 그것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사업을 농업보호구역 안에 2만 미터 스퀘어 미만으로 할 수 있고 주말 농원 사업은 3000미터 스퀘어 미만으로 300평 그러니까 1000평 미만으로 할 수 있고 주말 농원은 1000평 미만으로 관광농원 사업은 2만 미터 스퀘어 미만으로 300평 6000평까지 가능하다. 관광농원 사업은 6000평 주말 농원 사업은 3000m 스퀘어니까 1000평 정도. 관광농원 사업은 6000평. 주말농원 사업은 약 1000평 미만으로 가능하고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은 3000평 미만으로 가능하다. (1996년) 이후로부터 농지 소유의 상한을 폐지했어요. 그래가지고 능력이 있으면은 농지를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는데 단 농지는 뭐 하면 안 돼? 소작은 안 돼. 그치? 다 자기가 관리해야 돼. 진짜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지. 자연 녹지 지역에서는 휴게 음식점이 가능하다.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에. 예를 들면 경남 양산 카페 아리주진. 농림지역에 답이나 농업진흥구역의 동물체험장을 가능하다. 예를 들면 평택의 초록미소마을, 모래놀이터, 잔디정원 이런 거. 인천의 갤러리 더 네이처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관계되는 법은 건축법인데 건축법에 의하면 3조 5항 관련 근린시설에서는 할 수 있는 왜 여기 이렇게 되면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녹지지역의 휴게 음식점이 가능한데 농림지역에서 동물체험장도 가능한데 그게 1종, 2종 근린시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1종 근린시설은 300m 스퀘어 미만 100평 미만 2종 근린시설은 공연장이나 종교 집회가 150평 약 500m 스퀘어 미만 가능하고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는 28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건축물 중에서 예를 들면 동물 및 식물시설 21번 휴게 음식점 제과점 300m 스퀘어까지 가능하구나. 동물 위탁시설 관광 휴게시설 뭐 이런 식으로 운동시설 판매시설 문화 집회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이런 것들이 다 건축물의 용도 중에 28개 속에 하나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제3조 5항 관련해서 근린생활시설에서 1종과 2종이 할 수 있는 거는 1종은 300m 스퀘어 미만, 2종은 공연장이나 종교 집회는 500m 스퀘어 미만, 휴게 음식점, 제과점은 300m 스퀘어 미만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에 할 수 있다는 건축물의 용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 생물시설 이런 것들 할 수 있다. 2조 치유농업 자원은 식물, 동물, 농촌 환경, 문화, 음식 등의 자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 식물자원. 식물자원은 1회 이용 인원에 따른 적정한 활동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식물자원은 재배와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GAP를 위한 농약 사용, PLS 기준을 고려해야 된다. 치유농업자원, 식물자원은 고려해야 되는 게 GAP, 농산물 우수관리 기준인 GA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농수산 우수 관리 기준 용어로 농산물 우수 관리 GAP는 Good Agricultural Practice, Good Agricultural Practice라고 해서 농산물 우수 관리 GAP 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농산물의 수확, 생산, 수확 및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오기, 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GAP라고 한다. 여기서 유해물질이라는 것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오기, 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은 전부 다 유해물질이라고 분류를 한다. 총리령으로. 그러니까 농산물 우수관리 기준의 GAP라는 것은 농산물 생산, 수확, 관리, 유통 각 단계에서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을 다 없애는 것, 그게 농산물, 우수 농산물 관리하는 거다. 유해물질을 없애는 거다. 그것이 농산물 우수 관리 기준 GAP라는 것은 생산, 수확, 관리, 유통 단계에서 위해 요소를 없애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농약 허용 기준 강화. 그 유해 물질 속에서 농약이라는 것은 또다시 더 강화를 해놨는데 그게 뭐야? PLS. 국내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설정 어떻게 되어 있는 것 외에는 일률적으로 다 0.01 ppm으로 관리를 한다.
PLS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2018년까지는 안전기준 사용기준을 위반하였더라도 잔류허용기준 코덱스 기준이라든지 유사농산물 최저기준,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을 적용을 했지만 2019년도부터는 모든 농산물과 임산물에 PLS를 시행해서 잔류허용기준이 일률기준 0.01 ppm으로 적용하고 있다. 농약관리법에 따라서 정해진 사용 방법, 사용량, 사용 시기, 사용 가능 횟수, 사용 대상자가 정해진 농약은 사용 대상자 외의 사람은 사용하지 말 것, 그리고 사용 지역이 제한되는 농약은 사용 제한 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이런 것을 농약관리법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농약 허용 기준 강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PLS에 의해서 농약은 또다시 한 번 더 강화해놨다. 식물자원은 어떻게? GAP에 의해 가지고 생산, 수확, 관리, 유통 각 단계의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농약은 또 다시 기준을 더 강화해서 PLS 제도,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전부 다 0.01 ppm 잔류 허용 기준을 넘지 못하게 해놨다. 그 다음 식물자원 세 번째, 친환경 농축산물은 그렇게 잘 관리를 하면 친환경 농축산물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유기합성 농약이나 화학비료나 사료 첨가제나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 사용했다라고 해서 친환경 농축산물로 인정해 주는데, 유기농산물은 유기합성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거, 최초 수확 전 3년, 그 이외의 작물은 파종 재식 전 2년인데 최초 수확 전 3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뭐를? 유기합성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게 유기농산물이고, 유기축산물은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정기준을 지켜서 생산했다라는 거고, 유기농산물은 최초 수확 전 3년 동안 유기합성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거. 그러면 무농약 농산물은 뭐냐? 유기농산물이 아니라 무농약 농산물은 유기합성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화학비료는 사용은 했는데 권장 시비량의 3분의 1 이내로 사용했는 거. 그런 걸 무농약 농산물이라고 한다. 유기합성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3분의 1 이내로 사용한 거. 유기축산물이라는 것은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정기준을 지켜서 생산했다는 뜻이고,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는 것은 일반 사료를 급여하면서 호르몬제나 항생제 이런 거 안 들어간 일반 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정기준을 지켰다. 그래서 무항생제 축산물, 유기축산물 이런 말을 쓰고 있고, 유기축산물은 유기농산물의 재배 생산 기준에 맞게 생산된 유기사료를 급여했다. 유기사료를 급여해서 키운 거는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은 일반 사료를 급여하면서 항생제나 이런 거를 안 넣어서 먹였다. 이런 건 무항생제 축산물. 유기농산물은 유기합성 농약하고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언제? 최초 수확 전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 다년생 식물은, 그리고 무농약 농산물은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3분의 1 이내로 사용했고, 유기합성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농약 농산물이라고 한다. 2021년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고 있는데, 동물의 적절한 사육 관리 방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사육을 하기 위한 일반 기준, 동물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고, 동물 소유자는 동물의 사육 환경 기준을 적합해야 된다. 문화자원, 농업농촌환경문화자원. 농업농촌환경문화자원은 농촌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한 휴양적, 심미적, 생태적,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연환경, 자연경관, 생산품, 역사문화, 공동체, 농업유산 등의 유무형적 자원 및 이를 활용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한편 경관법에서 2조에서는 경관이라는 것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렇다면 농업농촌환경문화자원의 유형은 어떠한가? 자원의 유형은 둘, 넷, 여섯, 여덟, 9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 식물자원, 식생, 보호수, 노거수, 마을수, 보호수림 이런 거. 두 번째 특산자원, 특산물, 생산, 특용작물 생산 이런 것들. 유기작물, 수공예품 이런 것도 특산자원에 들어가고, 세 번째 경관자원, 농업경관, 하천경관, 산림경관, 주거지경관 이런 것도 다 경관자원이다. 문화자원이니까. 네 번째 지형자원, 특이지형, 등산로 이런 것들도 다 지형자원이고, 다섯 번째 수자원, 하천, 저수지, 지하수, 섭지, 생물, 서식지 이런 것들 다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시설물자원, 공동생활시설, 기반시설, 공공편익시설, 환경관리시설, 농업시설 이런 것들도 시설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일곱 번째 전통자원, 문화재, 사적 등 지정 전통 건조물, 비지정 전통 건조물, 신앙공간, 전통주택, 마을 상징물 이런 거 다 전통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덟 번째 공동체 자원, 생활 공동체 활동, 친목계, 농업 공동생활체 활동, 장목반, 유통조직, 또 마을 문화 활동, 마을놀이, 공동체 문화 이런 것들 전부 다 공동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농업자원, 우리가 농업유산, 우리가 특히 관심 있는 것 농업유산,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온 유형, 무형의 농업자원, 예를 들면 농산물 생산, 농업자원 지식체계 및 기술, 농업자원의 문화, 가치체계와 단체, 농업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 모두 다 농업유산이다. 농업유산을 활용한 예로는 대만의 타이중 치장, 황제의 살 공연하는 거, 예를 들면 프랑스 남부의 밀밭에서 자크무스 패션쇼 하는 거, 예를 들면 순창에서 미나리 유기농 오감 체험하는 거, 이런 것들 다 해당하는 유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자원이다. 음식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서비스는 음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수확한 재료나 제공된 재료를 활용해서 직접 만들어서 섭취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치유농장의 음식업 등록 여부는 치유농업법과 무관하다. 음식업으로 업태를 등록해가지고 음식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식품위생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개별법을 적용받음으로써 각종 인허가와 신고 등록을 해야 한다.
치유농장의 음식업 등록 여부는 치유농업법과 무관하다. 식품위생법에 따라야 된다. 음식을 판매를 하려면. 자, 치유농업시설에서 위반 사례. 그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를 한번 보면 첫 번째 위반 사례. 자연녹지 지역인 농지에서 비닐하우스는 농작물의 재배에 이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농지법이 위반이다. 비닐하우스에서 딴 거를 한 거죠. 두 번째, 식품 접객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신고한 다음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을 파는 것. 세 번째, 도시 지역의 비닐하우스 면적이 100m 스퀘어 이상이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서 건축법 위반인 경우. 네 번째,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야간에 공항에서 조명 레이저를 발사를 해가지고 위반한 경우. 다섯 번째,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지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경우는 치유농업시설에서 위반한 사례다. 식품위생법 위반한 사례. 자, 두 번째, 도농교류법. 제10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에서 식품위생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영화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영업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의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치유농업시설에서 프로그램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 이거는 식품위생법 특례 예외사항이다. 치유농업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음식을 먹는 거. 열심히 만들기 하고 그래서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식품접객업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시군구청의 일반 휴게 음식점 영업신고 후에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 다음 도농교류법에 의해서 도시와 농어촌 교류법에 의해서 직접 수확하거나 제공된 재료로 직접 만들어 섭취하는 경우. 직접 수확해서 제공된 재료로 직접 만드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을 한다는 거지. 도농교류법에 의해서 특별히 제약을 하지는 않지만 식자재 제공과 수확을 통한 조리 후 섭취하더라도 유상으로 제공되므로 안전에 고려해서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해라. 그 다음 도농교류법에 의해서 음식점 신고가 어려운 경우 출장 음식 서비스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음식 제공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업자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한다. 자, 그 다음 감염법 예방법. 지금 식품위생법, 그 다음 도농교류법, 그 다음 세 번째 음식 판매하는 거에 있어서 감염병 예방법에 준수해야 된다.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요번에 코로나처럼 감염병이 돌면 방역 지침에 준수를 명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그것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운영 중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 중지를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안 지키면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감염병 예방법을 잘 지켜야 된다. 치유농업 시설을 조성할 때는 접근성, 편리성, 안전성 이런 세 가지 제도적 기준을 잘 살펴보고 거기에 준용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치유농업시설에 특징이 있으니까 거기에 잘 맞춰야 되겠지. 첫 번째 치유농업시설의 특징, 첫 번째 접근성.
예를 들면 첫 번째 주차장과 주차 공간은 농지의 경우 농지법상 주차장 설치가 어렵다.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대상자일 경우 치유농업시설 선정할 때 주차장에서 가까운 농지를 활용해야 한다. 농지법상 주차장 설치 안 되니까. 농업진흥구역에서는 개별 주차장 설치가 금지되어 있고, 그래서 개별 주차장 설치는 금지되어 있으니까 마을 공동 주차장 이용이나 설치 후에 활용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마을 공동 주차장은 가능하다는 거지.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치유농업시설의 출입구, 접근성 출입구. 치유농업시설까지 도보 및 비상시 구급 차량으로 접근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큰 도로에서 치유농업시설까지 안내표지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어서 출입구를 상시 관리해야 한다. 세 번째, 치유농업시설의 안내도. 접근성을 위해서 이용자 출입이 가능한 시설을 중심으로 상세한 안내도를 작성해서 게시를 해서 처음 방문하는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자, 두 번째, 편리성. 치유농업시설의 환경적 특성으로 편리성이 매우 필수시설과 편의시설 공간으로 나눠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해야 되는데, 필수시설이라고 하면 실내 교육장, 화장실, 세면대, 농막, 그늘막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필수시설, 편의시설. 첫 번째, 실내 교육장 조성하는 것은 실내 공간 확보가 좋지만 실내 교육장 실외 공간에서도 활동이 가능하고 시기와 날씨에 따라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1인당 실내 교육장의 필요 면적이 있는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대상 시설별로 편의시설 종류,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가 있어야 되고, 턱 낮추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장애인은 주출입구 혹은 부출입구가 있어야 되고, 자택문 형태로, 그리고 통행이 가능한 화장실, 복도, 계단 이런 곳에 점자 블록, 시각장애인 유도신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의해서는 실내 교육장에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교사의 기준 면적, 연면적, 학생 수별로 기준 면적을 잘 지켜야 된다. 시도 조례에 따라서 기준 면적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해서 적용하기도 한다. 조례에 의해서, 시도에서. 그 다음 세 번째 1인당 필요 면적은 청소년 활동진흥법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련시설 설치 기준을 따르면 1인 실내 집회장은 1m 스퀘어, 수용 인원이 150명 이하일 경우에는 1m 스퀘어, 1m 스퀘어 하면은 3분의 1평, 요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 실내 교육장은 150명이 만약에 초과하면 초과하는 1명마다 0.8m 스퀘어를 더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150명이 있으면 몇 평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150m 스퀘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150명이 교육을 받으려면 150m 스퀘어가 있어야 되니까 교육장은 몇 평이어야 되지? 약 50평 정도의 교육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50명이 오려면 50평이 있어야 돼. 교육장으로, 실내 교육장으로. 큰 강의실이 필요한 거지. 우리 학교 강의실이 보통 80m 스퀘어 정도 되니까 그 속에 50명, 40명 들어가서 수업하니까 여기는 150m 스퀘어가 있어야 돼. 50명 들어가려면. 150명이 들어가려면. 150m 스퀘어가 있어야 돼.
학교 강의실보다 훨씬 빡빡한 거지. 자, 두 번째, 화장실. 화장실 설치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이 설치될 수 있는 토지의 건축을 전제하고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하고 화장실 설치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화장실 설치 관련해 가지고는 하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1일 5수량 정화조 설치해야 되고 공중화장실 등에 의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마을 공동화장실,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을 따라야 되고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따르면 남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하고 남성 소변기 가림막이 있어야 되고 대소변기는 수세식으로 되어야 한다. 그 다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정진 보장에 의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또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따라줘야 되고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건축물 용도별로 오수 발생량, 정화조 처리 대상이 있는 선정 기준, 오수 발생량이나 이런 것은 기준 이상으로 넉넉하게 준비를 해서 접근해야 된다. 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예를 들면 충주의 수안보 슬로우파머라는 치유농장에서 2021년 우수치유농장으로 선정이 되었고 치매안심센터로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잘 지켜서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거지. 세 번째, 세면대. 지금 현재 편의성 이야기가 나오니까 세면대 이야기가 또 나오죠. 세면대는 이용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세면대 수와 높이 공간을 고려해서 설치해야 되고 유아나 어린이를 위한 발받침이 있어야 된다. 농막. 농막은 농지법에 따라서 농막, 농자재 보관, 휴식, 간이 취사 등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시설이다. 농막은 뭐라고? 농자재 보관, 휴식, 간이 취사 등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시설이다. 농막 시설의 규모는 20m² 이하여야 된다. 3618 6평 이내여야 한다. 상시 거주에 사용하는 것이 농막은 아니고 간이 취사, 잠시 휴식 이런 거 해야 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여야 건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례를 확인하고 설치해야 된다. 다섯 번째, 그늘막. 그늘막의 경우에 농지에 농작업을 하는 기간에 더위를 피하고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천막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편리성은 농지법 적용하고 위반하면 원상복구도 하라고 해버리니까 반드시 농지법을 잘 적용해서 하고 농막 같은 거 특히 시작 단계부터 법규를 잘 준수해야 된다. 그 다음 안정성. 안전성은 치유농업 사업장의 필수사항이지. 예를 들면 안전난간, 영업배상보험 드는 거, 아동청소년 성보호 이런 것들이 안전성을 높이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 인력, 프로그램을 잘 갖추고 대상자 보호를 위해서 사전에 잘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 안전시설제도. 안전시설제도, 이용객이 활동하는 주변에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반드시 울타리나 안전난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울타리나 안전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가지고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 요건을 반드시 따라야 돼. 그 안전난간의 구조 설치 요건은 임의의 방향에서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되고 높이는 90에서 120cm, 120cm, 지름은 2.7cm 이상의 금속 파이프, 2.7 이만큼 두꺼운 걸로 해야 된다라는 거지. 안전난간은 임의의 방향에서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딘다는 소리는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도 하중이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높이는 90에서 120cm 돼야 되고 지름은 2.7cm 이상의 금속 파이프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두 번째, 시설 보험 제도. 시설 운영 규모와 장소에 따라서 직접 의무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치유농업시설 직접 의무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청소년 이용객이 있을 경우에는 필수로 시설보험 제도를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의하면 제25조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상의 손해를 담보하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용객의 신뢰와 농장 이미지 개선 그리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상의 재물훼손 이런 거 있을 때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지. 특히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의해서 반드시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라. 농장 이용객의 신뢰도, 농장 이미지 개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고. 세 번째,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인력 사전 확인 제도가 있어야 된다. 전문인력으로 활용하는데 그 전문인력이 특히 치유농업사 이런 사람들인 거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취업 제한 법률이 56조에 있는데 성범죄 경력자는 10년간 취업 제한, 운영자 및 직원에 해당한다. 그래서 직원 채용이나 프로그램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된다.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을 해야 된다. 경찰서로 신청해서 확인해서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치유농업시설의 접근성, 편리성, 그리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기준을 살펴봤습니다.